도서관 단골 손님들의 전화수다방. 내가 빌린 책. 안녕하십니까. 도곡 정보문화도서관 단골 손님 김민식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성북 길빛 아이고 이런 청라 호숫도서관 가입 대기 중 손님 박동훈입니다. 우리가 과히 부지런한 사람들이야. 왜? 이 주말 토요일 아침에 6시에 이렇게 통화를 하려 되니까 목소리도 갈라지고 막 머리도 안 돌고 머리도 안 돌아가고 아하. 어떻게 보면 방송 제작하는 가장 극한 환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그 생활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하니까 예, 무리하게 시간을 안 들이고 하니까 안 드리고 하니까 지금 130한 7, 8회 왔거든요. 그러면 와. 얼마예요? 55 주니까 52 거의 이제 주니까. 조금 있으면 3년 돼 가는 거네. 예, 2년 넘어서 3년으로 2년 가는데 넘어서. 거의 안 빠졌어요. 아니 그리고 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뭐 이렇게 해외 이렇게 뭐 가족 여행 간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아니고는 빠진 적이 없죠. 근데 저는 다시금 하는 생각인데 뭐냐면 결국 어떤 일을 해 나가는 방법은 뭐냐면 최대한 단순화하는 것 같아요. 조건. 만약 이게 우리가 어디에 만나서 모여서 날짜 잡고 모여서 그리고 장소를 빌리고 거기에 뭐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전화 한 통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물론 이제 박동원 부장님이 이제 이 기술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가능한 이야기긴 하지만 어떻게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한 주가 진짜 너무 빠릅니다. 이게 어렸을 때보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속도가 올라간다고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참 안타까워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가고 있지. 왜냐면 모든 사람은 결국 다 죽는다. 음. In the long run, we all die. 그거 생각하면 좀 슬프고. 그래요? 나는 그래요. 어제 이상하게 그래. 어제 이제 가장 최근에 내가 완독을 마친 책은 우리가 좋아하는 저속노화자 정효원 교수님이 선생님. 새로 내신 책 저속노화 마인드셋이거든요. 그 책 요즘 참 여기저기서 화제더군요. 책 잘 썼어. 그리고 네. 그냥 이분은 딱 정확하게 딱 자기 한우물을 파는 분이니까. 근데 나는 그 책을 읽다가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던 게 요즘 왜 저속노화에 관련해서 미국의 어떤 이 유명한 이제 사업가가 있잖아요. 왜 이 사람은 자기는 절대 늙지 않겠다라는 신념 하나로 막 엄청난 돈을 쏟아가면서 영양제 하루에 막 그렇지 막 먹는다는 100알씩 먹고 막 근데 그분에 대해서 저속노화자 이러니까 정영 교수가 책에서 따끔하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 양반은 저속노화를 실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노화를 혐오하는 사람이다. 근데 그건 좋은 자세가 아니다. 근데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 드렸지만 사실은 오래 사는 비결 중 하나는 노화를 긍정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노후의 삶, 우리가 나이 70, 나이 80에도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믿는 게 행복한 노후를 가져오는데 오히려 노후를 나는 무조건 피해야겠어. 나 늙는 거 싫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왜 안티에이징이라는 단어 정의원 교수가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래요? 안티에이징. 안티에이징 광고에 뜰 때마다 정의원 교수는 저건 말이 안 된다. 왜 에이징을 우리가 안티를 해야 되느냐. 반대해야 되느냐. 네가 반대한다고 안 오는 게 아니야. 에이징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노화는 생명체가 태어난 이상 겪어야 되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정인데 그거를 마치 나는 늙지 않을 거야. 나는 반대. 막 그러면서 하는 그게 이제 그리고 나는 그 책에서 딱 와닿았던 그거예요. 어렸을 때 어린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건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나이 7, 80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건 바보다. 버트란드 러셀이 책에서 버트란드 러셀이 왜 80, 90까지도 되게 왕성하게 집필 활동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책에서 버트란드 러셀이 한 얘기 그거라는 거예요. 나이 20살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건 이유가 뭐냐면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데, 연애도 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고, 성공도 하고 싶고, 명예도 얻고 싶고. 근데 그 모든 일을 못 해본 상황에서 죽는 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네. 그럴까봐 나이 20에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근데 나이 60, 70, 80은 어떤 나이였냐면, 다 해봤잖아. 도전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그리고 인생에서 또 뭔가 잘 됐을 때도 있을 거고 연애도 해봤을 거고 뭐 그걸 다 겪고 난 다음에 나이 60에 나는 그래도 죽기 싫어. 난 늙지 않을래. 라고 하는 거는 어리석음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조금 저속노화 마인드셋을 읽고 한 생각은 노화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래 할 만큼 해봤고 다만 그 노후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긍정하면서 살아야겠다. 뭐 그런 생각했어요. 이게 보니까 그 열심히 산 사람은 그럴 것 같은데 스스로 나 왜 이렇게 살았을까? 왜 이렇게 미진할까? 왜 이 나이 되도록 이것도 못 해봤을까? 하는 생각이 많은 사람은 계속 뭐가 그러니까 이렇게 더 두려울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나 두려워. 나는 박동원 부장 두려워? 두려워. 아쉬워. 많이 아쉬워. 아니야. 네. 박동원 부장 아직 어리잖아. 나는 건강 검진 끝난 뒤에가 참 아쉬워요. 아직 할 게 최근에 건강 많이 남았는데 대체 이렇게 그 기능 하나하나가 비가역적으로 망가지는 것들이 늘어나잖아요. 비가역적 변화. 네, 최근에 제가 한 2달 전부터 이유를 알 수 없게 이 오른손 검지 소위 이제 총에서 방아쇠 당기는 부분 있잖아요. 이게 아픈 거예요. 병원에서 이 원인을 못 찾아요. 근데 낫질 않아. 못 쓰고 있거든요. 오른손의 검지 끝을 못 쓴다. 장애예요 거의. 네, 근데 이런 게 늘어나요. 눈 안 보이잖아요. 네. 그렇지. 안 보이고 노안 오고.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그 눈에 또 다른 문제 때문에 이런 뭐 소위 그 뭐죠? 그 다초점 렌즈 그것도 못 쓰니까 보는 범위가 이제 한정돼 버렸어요. 너무 가까운데도 안 보이고 먼데도 안 보이고 뭐 한 50cm에서 한 5m 그 정도까지 이렇게 잘 안 보여요. 이런 것들이 쌓이니까 되게 서글퍼지더라고요. 나는 내 몸이 이제 더 이상은 내가 내 뜻대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줄어드는구나라는 게 조금 느껴지는 게 올여름 내가 되게 슬픈 게 수박을 많이 못 먹었어요. 난 수박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거든. 나도. 과일 중에 수박을 정말 좋아하는데 근데 내가 혈당이 요즘 계속 높게 나오는 거예요. 100이 넘어가는 거야. 나는 혈당 100이 넘어가는 건 난 되게 조심하는 편이거든요. 내가 요즘은 그 가당 음료를 내가 전혀 안 마시거든. 오로지 나는 카페에 가면은 저것만 마셔. 차만 마시는데. 카모마일만 마시고 생수 마시고 아니면 카모마일 같은 거 없는 카페 가면 그냥 트레비 같은 탄산수 마시고. 그러니까 이걸 피하는데 근데 예전에는 내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20대 30대 때는 혈당이 올라갔다가도 뭐 이런 거 딱 끊으면은 혈당이 툭 떨어졌거든. 근데 이제는 내가 뭘 한다고 해서 바로 떨어지고 그러진 않는 거야. 맞아.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젊을 때 20대 30대 때는 내 몸에 이런 변화가 있어.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다시 내려가. 이게 있어서 그걸 하면 되는데 이제는 똑같은 걸 하는데도 변화가 안 와. 그래서 내가 이제 나이가 그런 나이가 되었구나. 그래서 점점 더 줄이고 있어. 근데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수박까지도 이제는 줄이고 그러니까 이제 근데 나는 이렇게 해도 그래서 요즘 그냥 하는 생각은 이것 또한 그냥 나이 들어가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하는데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건강 공부를 계속 해야 돼. 그래서 저속노화 마인드셋도 있고 막 그러고 있어. 이게 예전에 한 5, 60 되면 이미 이제 그 인생의 마감을 준비하던 그렇지. 시절에는 맞아요. 실제로 돌아가셨어 그때는. 그렇게 몸이 여기저기 이제 가기 시작해도 받아들일 수 그렇지. 있었는데 맞아. 이게 마음은 이제 아직 인생의 이제 하프라인 막 넘었는데 그렇죠. 이게 맞아. 가니까 아니 박 부장은 이제 하프라인이지. 게다가 이게 서글픈 거지. 우리가 이제 보고 있고 알고 있잖아. 이 상태로 우리가 80, 90까지 간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3, 4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벌써 상태가 하나둘 이렇게 안 좋아지면은 근데 난 이걸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하면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무병장수는 없고 유병장수가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옛날에 무병장수라는 거는 그냥 옛날에는 70에 그냥 가면 장수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90, 100까지 가려면은 유병장수할 수밖에 없어. 하나하나 그냥 관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나는 아까 이제 박동 부장님이 아직도 뭐 조금 더 하고 싶은데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후회가 별로 없고 그렇거든.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이번에 저속노화 마인드셋 보면서 네. 이분이 이제 마인드셋이니까 마음을 어떻게 달랠 것인가에 대한 글을 좀 쓰셨어요. 근데 그 책에 나오는 것 중에 되게 난 재밌다고 생각한 게 글쓰기가 달리기와 함께 저속노화를 가져오는 아주 중요한 활동이라는 거야. 왜냐하면 약간 글쓰기는 명상과 비슷하니까. 마음의 달리기네요. 마음의 달리기죠, 사실은. 마음의 달리기야. 근데 달리기와 글쓰기가 둘 다 똑같은 게 뭐냐면 인간이 진화적으로 봤을 때 절대 자연스러운 게 아니야. 달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몸은 이제 그만 뛰라를 계속 얘기하고 글을 써온 게 최근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최근에도 우리 선조들 중에서 아주 극소수의 그 왕족이나 귀족들만 썼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년 전, 200년 전까지 글쓰기를 업으로 삼은 사람들이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안 하는 활동인데 이 두 가지를 해야지 이제는 된다는 거죠. 달리기를 해야 우리의 신체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사실은 정신적 노화를 막는 가장 중요한 활동 중 하나가 글쓰기거든요. 네. 근데 나는 내가 왜 이렇게 난 솔직히 내가 그렇게 나이 많은 것도 아닌데 요즘은 그냥 뭐 언제 가도 나는 아쉬울 게 없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8권의 책을 썼잖아요. 네. 8권의 책을 쓰면서 한 권 한 권 내 삶을 다 돌아봤단 말이야. 영어 공부하던 시절, 글쓰기 하던 시절, 내 평생에 나는 여행도 책으로 한 권 정리를 해냈고 자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을 반추를 하고 나서 꽤 많은 일을 내가 해냈구나라고 깨닫고 있는 거예요. 난 이게 글쓰기의 효용 중 하나인데 뭐냐면 우리가 글을 쓰면은 뭘 하냐면 내 삶을 돌아보고 왜냐하면 내 삶의 경험들이 글쓰기의 소재니까 맞아 나 20대 때 이런 일 했었어. 나 40대 때 회사에서 이런 일 했었어. 글을 쭉 쓰면서 돌이켜보면은 내가 은근히 많은 일을 했거든. 네. 그냥 우리가 살면은 내가 한 걸 다 까먹는데 글을 쓰면서 내가 한 일을 돌이켜보고 회상해보고 반추해보고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버트란드 러셀이 평생 글을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이 70에 80에 왜 사람들이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면서 저렇게 조바심을 내느냐. 한 일이 많은데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으면 언제 가도 좋다라고 생각해야지. 러셀은 글을 쓰는 사람이었던 거야. 자,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나이 70, 80에 그래 나는 참 평생 잘 살았어 라면서 자신의 노화를 긍정할 수 있는 사람은 50 이후로는 글을 쓰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본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 얘기 그 어디서 읽으신 거 아니죠? 아니에요. 나 이거 문득 생각한 거야 그냥. 그냥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저는 책을 읽으면서 왜 저자와의 대화기도 하고 나와의 대화기도 하잖아요. 네. 나는 그 저속노화 마인드셋의 그 부분 버트란드 러셀과 정유현 선생의 말을 읽으면서 그러게 나는 57밖에 안 되는데 왜 벌써 나는 마치 70, 80 노인처럼 언제 가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8권의 책을 쓴 덕분에 나는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든 거야. 러셀과 정유현 선생과 그렇지. 김민식이 사실 한번 만나서 대화를 하셨군요. 근데 이게 책 읽기 같아요. 독서라는 게 그런 것 같고 물론 이제 나는 그냥 책을 읽기만 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아웃풋을 하니까 박동 부장과의 이런 대화도 그렇고 이런 대화를 하면서 또 얘기가 이제 내 생각이 단단해지는 거죠.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갔으면 내가 까먹었을 수 있어. 근데 아침에 지금 이제 박동 부장이 나는 선배 뭐 이러니까 뭐라 왜 그렇지? 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지. 그치? 네. 그러네. 근데 나는 사실 원래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심지어 이 얘기가 아니었어. 이 얘기는 그냥 박동 부장과 그냥 얘기하다 훅 끄고 나는 원래 소개할 책이 따로 있어. 어떤 책입니까? 오늘 소개할 책은 그 독서광들에게 필요한 책입니다.
왜 그러냐면 독서광은 어떤 책을 좋아하냐면 저자를 소개받는 책이거든요. 어떤 책을 읽었어. 근데 그 책에서 막 다양한 저자를 소개를 해주면서 이런 저자가 있는데 당신 몰랐지. 이런 작가도 있는데 몰랐지. 라는 그런 책이거든요. 네. 뭐냐. 의젓한 사람들이라고 김지수 기자님의 인터뷰집입니다. 혹시 김지수의 인터스텔라 알아요? 몰라요. 야, 그러니까 우리 박동 부장님도 진짜 일하느라 너무 바쁘게 사시는 거야.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작가님 중에 한 분이 김지수 저자님이고요. 네. 이분은 그냥 그 김지수의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인터뷰 시리즈를 계속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왜 이분이 인터뷰를 해. 가끔 SNS, 근데 박동 부장은 SNS를 안 하니까 모르겠지만 SNS 상에서는 이분이 인터뷰를 하는 날은 제 이 패친들의 이 담벼락에 이분 인터뷰 기사가 도배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무척 책 읽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분이 이제 영향력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분이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분이 인터뷰로 그러니까 10년 됐지 벌써 온라인에서 인터뷰 칼럼 올리고 한 시가 10년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 출판사에서 책을 내면은 김지수 저자한테 책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우리 책을 쓴 이 저자를 김지수 기자님께서 인터뷰를 해주실 수 없나요? 라고 이제 요청이 오는데 네. 되게 재밌는 게 이 책을 내가 이번에 이제 읽으면서 김지수 저자가 정말 이제는 이 출판계에 영향이 크구나.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1부, 2부예요. 그러니까 의젓한 사람들이라 그래서 1부 의젓한 마음, 2부 의젓한 인생인데 의젓한 마음에는 누가 나오냐면 가수 양희은이라든지 박정민 배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아는 사람 있어. 근데 양희은 쌤이 책 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김지수 저자랑 인터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박정민 배우가 책을 내. 뭐 이게 박정민 배우가 인터뷰를 한 건 심지어 2023년이에요. 2년 전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책을 내면은 자기가 그래도 배우로서 활동하면서 쓸만한 사람이라는 책을 예전에 냈어요. 2년 전에. 나는 이 책도 되게 좋아하는데 박정민 배우가 글을 이렇게 잘 쓰나 싶을 정도로 책을 잘 썼거든. 이 책을 내고 나서 이제 알리기 위해서 김지수 기자와 인터뷰를 했고 이제 그렇게 한 몇 년간 인터뷰를 한 가운데서 괜찮은 인터뷰들을 모아서 이분이 꼭 한 번씩 책을 내요. 이제 책에 실기 위해서 인터뷰한 사람들한테 연락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박정민 배우한테 그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물어봤대. 그러니까 이제 인터뷰한 지 한 2년이 지나고 나서 박정민 배우한테 이제 연락을 한 거예요. 이번에 새 책이 나오는데 당신의 그 인터뷰를 책에 싣고 싶다. 괜찮냐? 그랬더니 박정민 배우의 답이 그러지 않아도 김지수 작가님 책 나올 때마다 봤다고 내 인터뷰는 언제 나오나. 하여튼 그래서 근데 이렇게 1부에는 우리가 알만한 그런 그 국내 저자가 나오는데 2부는 오로지 다 외국 저자예요. 나는 외국 저자들의 그 면면을 보면 내가 아는 좋아하는 작가가 둘이 있어. 마크 맨슨 신경 끄기의 기술에 마크 맨슨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다 좋아하는 애덤 그랜트 있잖아요. 왜? 네네. 책 정말 많이 쓰시는 분 그리고 추천사 정말 많이 쓰시는 애덤 그랜트가 나오는데 저는 이 책을 독서광들이 좋아할 만한 책이라고 이 의젓한 사람들을 권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전혀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저자들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마크 앨리슨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아니요. 이 마크 앨리슨은 누구냐면 뉴욕에서 일하는 목수야. 나 이전에 이 사람 책 여기서 우리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맞다. 그렇구나. 이 외국 사람이라 이름이 익지가 않아가지고. 그 박동훈 부장이 그때 어떻게 박동훈 부장이 그랬었지? 그때 신간 내가 코너에서 집어들었던 책인데. 예, 목수 얘기. 그렇지. 목수가 뉴욕에서 맨하탄에서 아주 돈 많은 정말 돈 많은 사람들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의 그 집을 고쳐주면서 이제 겪는 이야기를 갖다 하면서 뭐 이 인터뷰 집에서 이제 마크 앨리슨 얘기는 이렇게 나와요. 그 집을 가진 그 억만장자들보다 그 집을 고치면서 몸으로 일을 하는 목수와 기술자들의 삶이 더 행복해 보인다. 때로는 뭐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나는 내가 모르던 근데 이거를 왜 그 인터뷰집이니까 인터뷰에는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이 삶
이 저자의 삶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이 저자가 쓴 책에 대한 소개가 나오잖아요. 네. 둘 중 하나만 매력적이면은 읽고 싶은 책 목록으로 들어가는 거야. 사람이 너무 매력적이다. 나 이 사람이 쓴 책 한번 읽어보고 싶어. 이 책 얘기 너무 궁금하다. 내가 관심 있던 주제였어. 그럼 읽어보게 되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 책 읽으면서 많이 또 이제 그걸 해봤고, 그 김기석이라는 분 혹시 알아요? 모르겠어요. 순례자. 이분이 그러니까 평생 저기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네. 우리 시대 설교자라고 했는데 나는 그냥 이 책에서 마음에 들었던 문구 하나 읽어드릴게요. 네. 김기석이라는 이제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 이 인터뷰 중에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신의 그 정체성을 순례자라고 얘기를 해. 왜 순례자냐? 중세 격언 중에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행자는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불평하죠. 그러나 순례자는 길에서 방해물을 만나도 가고자 하는 지향이 분명하기에 걸림돌조차 안내자로 인식합니다. 난 이 말 너무 좋거든. 야.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제가 사실 그 15년째 이어가고 있는 블로그 이름이 왜 공짜로 즐기는 세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나는 여기에서 말로는 내가 이제 짠돌이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예찬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읽다가 문득 깨달은 게 내가 블로그에 나는 그 책 읽은 이야기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우리 박동 부장님하고 막 책 읽은 이야기를 즐겁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이 책을 돈을 주고 산 게 아니라 빌린 거예요. 네. 빌렸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산 사람은 요구하지. 야, 내가 15,000원 주고 책 사는데 이 책 별로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돈을 한 푼도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밖에 없는 거야. 나 저기 책, 도서관에서 빌렸는데 이렇게 좋은 책이 있어요. 이번에 내가 저기 한양도성 순성길이라고 서울시청에서 정성껏 만들어진 순례길을 걸었는데, 이 길 너무 좋아요. 즉, 우리가 삶에서 진짜 감사하기 위해서는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안 써야 되는 거예요. 안 써야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낄 수 있어. 쓴 사람들은 갑질을 하게 돼. 내가 돈을 이만큼이나 냈는데 겨우 만족도가 이거밖에 안 돼?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요즘 그 대통령께서 하고 있는 이 사업, 지금 대통령께서는 어떻게든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민생 지원금까지 나눠줘가면서 암적인 존재들 돈이 돌지 않게 하는. 경제가 살아나려면 돈이 돌아야 되는데 하여튼 근데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을 만나는 게 너무 좋아요. 책을 읽다가 김기석이라는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 책에서 또 재밌는 게, 일본에도 그 정희원 저자 같은 사람이 있구나. 일본에도 노년 내과 의사가 있겠죠. 유명한 사람 있는데. 가마타 미노루예요. 가마타 미노루의 이 인터뷰가 이 책에 실려 있는데, 이분이 얘기하면서 뭐냐면, 이 인터뷰의 핵심은 그거야. 적당히 잊어버려도 좋은 나이. 노후란 그런 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원래 나이가 76세, 부인이 74세인데 노부부 둘이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전자레인지를 돌려놓고는 깜빡 잊어버린데 식사를 끝내고 나서야 거기에 음식이 있었다는 걸 깨닫는 거지. 그럴 때 둘은 그거 까먹으면 어떡해. 넣기는 네가 넣었잖아. 네가 기억을 해서 이렇게 서로 비난하기보다는 와, 우리 망각력이 정말 대단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웃어넘긴대. 왜냐하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망각력이라는 거죠. 잊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결정을 하고 수많은 일들을 하지만 근데 이거를 다 잊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일일이 다 기억을 하면은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망각력, 잊을 수 있는 힘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 미나타 같은 이 의사분이 어렸을 때 버림받은 사람이었던 거야. 친아버지가 자기를 버리고 엄마도 버리고 그래서 이분이 아주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양부모 밑에서 이렇게 컸던 거예요. 근데 하필 그 양부모가 너무너무 가난한 부부가 입양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가난한 부부 밑에서 이렇게 크면서 심지어 이분이 18살 때 대학에 가고 싶다고 하니까 양아버지가 정말 미안한데 우리 집에는 돈이 없으니까 네가 일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대학 가지 말고 그냥 일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아버지를 설득하면서 자기 공부하고 싶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좋다 그러면 우리 집은 가난하니까 너에게 돈을 주는 대신 자유를 주겠다. 그러니 수업료나 교과서 비용은 네가 알아서 스스로 해결하라. 그러면서 이제 의대로 지나가는 걸 허락하시면서 이분이 하신 얘기가 한 가지만 네가 약속해라. 우리처럼 가난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을 절대로 잊지 마라. 이분이 그래서 정말 가난한 양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하고 그래서 이분은 나중에 이제 노년내과 의사가 되는 노년내과 의사는요. 내가 정의원 선생 책을 봐도 그렇지만 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야. 그 병원에서 그렇게 싫어한다대요. 병원. 그치. 네, 재정적으로 왜냐면, 힘들어서 힘들게 해서. 아니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내가 나이 20이에요. 나이 30이에요. 갑자기 무슨 죽을 병에 걸렸어. 의사를 찾아가서 내가 가진 전 재산을 드릴 테니까 살려주세요라고 하겠지. 왜냐하면 사람 만나면 나는 50년을 살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나이 80에 병에 걸렸어. 병원에 갔어. 수술비 1억을 내라 그러면 잠깐만요. 꼭 그 돈을 내야 될까? 살 날 얼마 많지 않았는데 그냥 대충 살다 가면 안 될까요? 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게 젊은 사람의 이 병원에서 쓰는 돈과 나이 든 사람이 쓰는 돈이 좀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근데 이분이 노년내과 의사로 평생을 살았다는 건 뭐야? 양아버지의 그 당부대로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을 잊지 않고 살아온 거지. 근데 이분이 계속 인터뷰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자기는 사실은 어렸을 때 왜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은 나 버렸을까? 왜 우리 집은 저렇게 친구들처럼 부유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걸 다 잊을 수 있었기 때문에 낳아준 부모님에 대한 원망을 잊고 자라난 환경에 대한 어떤 그 원망을 잊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 그래서 망각력이 노후에는 중요하다. 얘기를 하고 이분은 분노와 질투 같은 이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은 80%의 일은 잊어버리고 20%의 중요한 일을 기억하려고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분 말씀에서 또 참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고 싶어서 제가 책에 이렇게 표시까지 해둔 데가 뭐냐면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기보다 그냥 하루하루 즐겁게 살면 언젠가 좋은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즐겁게 산다는 건 뭐냐면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을 늘리기 위한 습관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짜증이 많아지고 의욕이 떨어지고 불면증에 걸립니다. 이를테면 아이가 방에 틀어박혀서 게임만 하고 햇볕을 쬐지 않으면 세로토닌 분비가 저하되고 행복감도 감소하고 자 이럴 때 정신과에 가면 대체로 세로토닌 약을 처방해 주는데 세로토닌은 체내에서도 만들어지니까 그냥 야채, 그러니까 채소, 발효식 먹어서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햇볕을 쬐면 된다는 거야. 그냥 리드미컬하게 걸으면서 오늘 정말 날씨 좋네. 오늘 정말 이거 날씨 예쁘네. 이 산 오늘 풍경 좋은데. 오늘 아침에 먹은 거 정말 맛있었어. 이러면서 소리 내어서 감동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다량의 세로토닌이 나오고 그러니까 가벼운 증상의 우울증 환자는 생활 습관만 이렇게 바꿔도 우울증 개선할 수 있다 그러고 뭐 옥시토신 같은 경우는 유대감 호르몬이라고 이제 불리는데 반려동물인 이 고양이나 개를 쓰다듬어 줄 때 또는 이렇게 손자를 안아줄 때 이렇게 연인이나 배우자와 이렇게 스킨십을 나눌 때 이게 분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다정하게 대하는 것도 옥시토신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이분이 뭐냐면 병원 다니면서 막 그 약 뭐 이렇게 주사 이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을 늘리는 습관만으로도 타인에게도 나에게도 다정해질 수 있는 거야. 주위 사람들에게 다정해지는 게 내가 건강해지는 비결이고 그리고 주위 사람에게 드는 원망 같은 건 잊어버리고 분노, 불안, 뭐 원망 이런 거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살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보면서 의젓한 사람이란 이 책 제목이 의젓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의젓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보니까 사실 의젓하다의 출발은 당장의 욕구를 통제하는 자제력이랍니다. 맞아요. 그래야 이렇게 깊이 생각할 수 있고 반추할 수 있고 그렇지.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대부분은 당장 편한 걸 자꾸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의젓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어린애가 이렇게 있는데
뭐 이렇게 딱 했는데 짜증이 나는 일이 뭐가 딱 생겼어. 일단 이게 뭐야, 나 이거 싫어 라고 하는 아이가 있고, 딱 뭔가 이렇게 했는데 미안한데 이거 저기 네 거 아직 아닌 것 같아, 쟤한테 줘야 될 것 같아, 뺐을 때 가만히 참는 아이는 뭐야? 선생님이 얘기를 하겠지. 미안해, 이거 순서가 잘못됐어, 네 거 아니고 제 거야, 근데 조금 있으면 네 거 나와, 기다려 라고 할 때 지금 주세요 라고 하는 애는 의젓하지 않은 거고, 당장의 욕구를 통제하고 그래 조금만 기다리면 보상 지연, 딜레이 오브 그래티피케이션, 보상 지연을 해낼 수, 이게 의젓함이잖아요. 네. 나는 그런 점에서 참 의젓하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어제 하나 봤죠. 구치소에 수감된 어떤 분을 조사를 하러 갔는데 속옷 차림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뭐 정치적으로 또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의젓함과는 거리가 멀잖아. 나는 조사받기 싫어, 내가 왜 특검을 받아야 되는데, 왜 내가 와이프 뭐 저기 그 목걸이하고 이런 걸 왜 내가 대답을 해야 돼, 가기 싫어. 야, 아니 근데 소위 윤석열 씨의 의젓하지 못함은, 나는 이제는 그냥 끝판왕이야. 이거는 이게 정말 놀라울 정도더라고요. 와, 나는 그래서 이거 되게 궁금해졌어. 어디까지 갈지. 난 두 가지 면에서인데, 그 나이 먹고 그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 정도로 의젓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예, 그 정도로 자기 생각만 한다는 거, 그 정도로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에 한번 놀랐고, 또 하나는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그러면 그 위치에까지 갔을까? 그 위치에까지 저 사람을 길을 열어준 이 사회의 구조는 뭐가 문제일까? 어디가 잘못됐기에 저런 사람이 저까지 도대체 갔을 건가? 그치. 한국만 그런 건 아니에요. 트럼프를 보면. 그렇지. 한국만 그런 게 아니야. 맞아. 이제는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어렵습니다. 빌런들의 전성시대인가? 그냥 목소리만 크고 그냥 이렇게 저거만 하면 별로 책임은 지지 않고. 인과응보란 말이 있잖아요. 인과응보, 그렇죠. 그런데 이 보면은 굉장히 큰 판에 있는 사람들, 크고 그러니까 세계를 움직이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과연 미국이 저렇게 전 세계인의 다른 나라들의 깊은 상처를 남겼는데 마음에 저거 되돌림을 받지 않을까? 미국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놓고 되돌림을 안 받을까? 어떻게 될까? 되게 궁금한 포인트예요. 관전 포인트예요. 근데 나는 슬픈 거는 뭐냐면, 이게 지금 왜 하루에도 막 몇 번씩 트럼프는 트위터에다가 올리잖아요. 막. 네네. 그러면서 이제 이 외국에 대한 어떤 결례, 모욕을 주고 있잖아. 나 이번에 유럽 팔 비틀어서 이거 얻어냈어. 일본 애들 봐봐, 내 말 잘 듣잖아, 이렇게 했어. 이거를 트위터에 끊임없이 올리잖아요. 난 이거에 대해서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걸 하는 거거든. 사람은 아주 단순해요. 보상이 있는 행동만 반복한단 말이야. 트럼프에게는 이걸 올릴 때마다 잘한다, 우리 대통령, 역시 이래서 우리가 트럼프를 대통령을 뽑았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 에코 챔버 안에 트럼프는 갇혀 있잖아. 그 속에 들어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딱 왔을 때, 잠깐만, 저 나라들이 다 우리의 우방이고 우리의 근데 우리가 저 나라들을 모욕을 줬을 때 나중에 이게 나는 만족 지연, 보상 지연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 좋은 것을 먼 훗날 미룰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당장 후련한 것보다 먼 훗날의 어떤 이 후과를 생각하는 게 사실은 의젓함이거든. 야, 내가 지금 이런 잘못을 했다가 먼 훗날 이런 그걸 받을 수도 있어. 또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의젓함이잖아요. 네. 내 입장만 생각하면 절대 의젓한 게 아니야. 타인의 입장을 배려하는 게 의젓함인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양국이 다 지금 이런 사람들을 대통령으로 뽑아놨었다는 게 그나마 한국은 희망이 있어. 우리는 탄핵이라도 했지. 깜빵에 보냈잖아, 우리는. 근데 트럼프를 어떡할 거야 도대체. 인간관계에서의 인과응보는 확실히 있는데 국가관계에서의 인과응보 있는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있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
그 가마타 미노루 선생의 네. 그 얘기처럼 인생의 8할은 잊어도 좋습니다. 우리가 받은 모욕은 잊자고요. 왜냐?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하면은 우리는 뭐야, 우리 이제 미국 싫어. 아니잖아. 트럼프가 싫은 거지. 트럼프가 싫은 우리는, 거지. 사실은 여전히 미국은 우리와의 같이 가야 될 거고, 자, 잊자고요. 잊고, 그리고 우리는 그냥 의젓하게 나아가자고. 걔들이 무슨 짓을 하거나 말거나, 왜 저런 하거나 말거나, 우리는 의젓하게, 아, 그렇군요. 하고 나아갑시다. 윤석열이, 깜빵에서 빤쭈바람으로 온갖 난리를 하거나, 난리를 쳐도, 아, 그렇구나. 날이 더우니까 돼지가 홀딱 벗고 날뛰나 보다 하고 우리는 의젓하게 나아갑시다. 아, 진짜.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인가?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인가? 진짜. 그래요. 아주 되게 좋은 책을 오늘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렇죠. 이거 이 책은 꼭 읽고 싶네요. 이게 제가 요즘에 그리고 책을 잘 못 읽는데. 그냥 여러분들께 제가 참고로 우리 같이 이렇게 도서관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희소식은 뭔 줄 알아요? 뭐요? 박동 부장님이 그 김지수의 인터스텔라를 몰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도서관에 가서 네. 그 청라 호수 도서관에 이제 다음에 등록을 하고 가시면은 네. 김지수라고 딱 쳐보면은 이분이 10년간 인터뷰를 해오면서 그동안 낸 인터뷰집이 많아요. 네. 뭐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어령 선생님하고만 인터뷰를 하고 이 책이 제일 알려져 있어요. 아, 그 책 들어봤는데.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의 저자예요. 그러니까 이어령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 가시기 전에 김지수 작가와, 왜냐하면 이어령 선생님이 이제 나이가 좀 많이 가시기 직전에는 힘이 많이 빠지셨겠죠. 아무래도 책을 쓰면서도 그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내가 이 책을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 자, 그럴 때 김지수 기자를 만나서 대화를 나눈 거예요. 원고는 김지수 작가가 정리를 하고 이어령 선생님의 마지막 말들을, 그게 이제 이 책이 있고, 그리고 뭐 위대한 대화, 필사는 도끼다, 지켜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등 많은 책을 내셨기 때문에 도서관에 가서 보셔도 되고, 그리고 가장 신간이 궁금하시면 의젓한 사람들이라는 책을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 책에서 마지막 하나만 더 내가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여기에 이제 또 처음으로 이제 제가 만난 저자가 있는데 그 경제학자 러셀 로버츠라는 사람이에요. 네, 이 책이 의젓한 사람들에 나오는. 의젓한 이 러셀 로버츠의 인터뷰에 나오는 책은, 소개하는 책은 뭐냐면 결심이 필요한 순간들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그냥 딱 나오는 그 결심이 필요한 순간들을 소개하면서 쓰신 그 인터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해야 할지, 독신으로 살아야 할지, 자녀를 가져야 할지, 무자녀로 살지, 이 일을 계속할지 그만둘지는 근본적으로 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개인의 삶에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테지만 통제의 범위를 넘어선 야생의 문제들이지요. 완벽한 결정은 없습니다. 결심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을 뿐이죠. 인생은 어차피 지도 없이 하는 여행이기에 완벽함의 반대는 엉성함이 아니라 그럭저럭 괜찮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토요일 아침 6시고 이틀간의 주말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다들 완벽한 주말을 꿈꾸죠. 네, 완벽한 주말은 없어요. 그냥 그럭저럭 괜찮은 주말을 여러분들 책과 함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클로징 멘트 같아요. 미안해. 박동원 부장님 얘기를 더 들어야 되는데. 아니야. 지금 클로징하면 딱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클로징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러면 어떻게 오늘도 그냥 제 얘기만 주구장창 했는데, 박동원 부장님이 요즘 많이 바쁘시니까 이사하고 뭐 새 터전으로 옮겨가고. 그 출퇴근 시간이 길어지고 한 2번 갈아타고 다니고 이러니까 게다가 요즘 또 날도 덥잖아요. 맞아. 네, 그리고 이 건강검진 결과를 받아보고 이거 약으로는 안 되겠고 약으로는 이게 끝이 없겠다. 그래서 또 운동도 해야지 이러다 보니까 정말로 이 따로 시간 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요즘 그 장강명 작가의 먼저 온 미래. 제가 소개했던. 이게
또 밀리의 서재에서 나왔기 때문에 오디오로 듣고 있어? 그 틈틈이 그냥 오디오로 듣고 있어요. 예. 어떠셨어요? 들으면서 그냥 일감, 느낌. 정말 바둑계에 이렇게까지 큰 변화가 왔는지는 정말 미처 몰랐거든요. 그치. 나는 이 책의 먼저 온 미래의 핵심이 그거야. 우리는 다들 이세돌하고 압하고 와 하고 난 다음에 인공지능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끝났잖아. 근데 문제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둑 기사들은 살아야 하잖아. 네. 인공지능이 바둑계를 제패를 해버렸는데 남은 사람들이 있잖아. 네. 그러니까 나는 그 과정을 들여다본 게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될 인생이 그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포크레인이나 기계나 로봇이나 포스 주문기가 대체를 해버렸을 때 그러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 네. 그래서 이거 정말 소재 잘 잡았고. 그치?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딱 필요한 그런 그 기획이었다고 보이고 그리고 또 우리 장강명 작가가 이거를 정말 치밀하고 섬세하게 분석을 했더군요. 예. 그래서 이거 이 책 지금 뭐 AI 뭐 여러 가지 고민 많이 하잖아요. 뭐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쓸지부터. 그렇지. 이게 어떤 변화를 올 거예요. 뭐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너는 이렇게 생각해. 제일 먼저 AI 관해서 제일 먼저 읽어야 될 책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나는 그래서 장강명이라는 사람이 참 소중한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 공대를 나왔잖아요. 그랬나요? 이분이 연세대 공대 나왔어요. 공대를 나와서 첫 직장에서 건설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건설회사에서 일하는데 근데 이분은 공대를 다니면서도 끊임없이 대학생 시절에 온라인 글쓰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글쓰기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엔지니어로 평생을 살기보다는 그래도 글 쓰는 쪽 뭔가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글쓰기를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 뭐냐? 기자가 되는 거거든요. 네. 기자는 기사를 쓰면서 그걸로 월급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연세대 도시공학과 나오셨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건축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그 신문사 기자로 이제 그걸 하셨고 그래서 그 과정을 쓴 게 당선 합격 계급이에요. 그러니까 언론고시 합격이 자신의 삶을 이제 바꾸는 과정을 또 들여다본 거고 그리고 기자로 살다 보니까 근데 기자는 자기가 쓰고 싶은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래서 자기는 정말 쓰고 싶은 건 소설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기자 생활하면서 이 공모전 같은데 이제 문학상 도전해가지고 이분이 해서 이번에는 이제 소설가 됐잖아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뭐가 있냐면 기자 시절에 이 단련된 이 취재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학적인 마인드가 있고 그리고 일반 직장인들의 어떤 그 애환이나 이런 것도 잘 알고 있고 일하는 사람들이 이걸 잘 알고 있어 애환을. 그러니까 그냥 혼자서 그냥 책 읽고 글만 쓴 사람이 아닌 거야. 그래. 그래서 남다른 힘이 있는 것 같아. 그래. 제가 사실은 장강명을 처음에 좋아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왜 사람은 약간 그런 식으로 자기 동일화를 하잖아요. 네. 이 사람도 나처럼 공대 나와서 직장 생활 하다가 힘들게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 나하고 이렇게 그런 게 있어. 둘 다 또 SF 팬이기도 하고. 근데 나는 장강명이 참 우리나라 그 출판계의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번에 먼저 온 미래를 보면서 이 정도의 책을 쓸 수 있으려면 죄송해요. 소설가를 제가 절대 폄하하는 게 아니라 허구의 이야기를 꾸며내는 사람이면서도 이 사람은 기자 정신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 뭔가 일이 터졌는데 신문 기자로 일을 할 때는 당장 오늘 터진 사건을 오늘 밤 기사로 써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2016년에 알파고 사태 이후에 일어난 일을 장기간에 걸쳐서 수십 명의 그 관련 이 전문가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책으로 내잖아, 이게. 이번 책은 저널리스트 장강명의 책 같았어요. 맞아요. 네. 소설가가 아니라 저널리스트로서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책이야. 꼭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네. 이게 당신은 책을 듣고 있지. 읽어야 돼, 사실은. 그 책은 읽으면서 미안해. 내가 듣기의 기능을 알아. 당신같이 바쁜 사람은 들어야지. 근데 왜냐하면 읽다가 보면 나는 문득문득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딱 포즈를 하고 어떤 구절에서 딱 꽂혀가지고 근데 하여튼 시각적인 그 즐거움과 청각적인 즐거움을 독서의 즐거움을 듣다가도 멈춰서 보면 된다니까. 이게 그렇구나. 원래 이게 오디오북이 아니고 원래 전자책으로 나온 건데 전자책에 오디오북 전자책은 글자를 읽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오디오로 하는 거예요. 소비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리고 내가 눈이 아파서도 잘 못 읽어요. 이게 이제 진짜로 그렇구나. 예, 눈이 심각한 수준이야. 낮에 업무단 모니터를 2시간 이상 보기 시작하면 그러면 안 되지. 2시간 이상 모니터를 보면 안 되지. 악화돼. 안 보여. 그 다음부터 글자가 2개로 보여. 근데 그렇구나. 예, 이게 저는 이렇게까지 제가 이 나이에 벌써 이렇게까지 눈이 망가질 줄 몰랐어요. 나는 실은 지금야 이제 얘기 들으니까 내가 아차 싶은 건 뭐냐면 도서관 강의할 때마다 나는 이제 도서관 가서 나는 1년에 200권 이상 책을 읽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나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저자 사인 받을 때 질의응답 시간에 어떤 분이 와서 조용히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 피디님 혹시 눈은 안 아프세요? 당신은 책을 오랜 시간 읽으면은 1시간 이상 보면 눈이 아파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독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왜 그러지? 그냥 책은 종이책을 읽는 거는 눈에 가장 부담이 적은 활동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그러네요. 물론 그런 분들에게는 듣는 책도 중요하네. 광원이 있는 이런 모니터 같은 거가 가장 힘들고 근데 이 책도 이게 좀 강도가 덜하다 뿐이지 나이가 들었을 때 피로해서 젊었을 때는 막 대하소설도 막 쭉 읽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그래서 사실은 그 노인들이 인구가 많고 그리고 그런 노인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비즈니스가 많은 나라들은 그래서 오디오북이 잘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오디오북이 인구도 많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노령화 속도가 워낙 빠르고 그리고 시각에 대한 선호가 강한 문화거든요. 영상물이 우리 영상 엄청 좋아하지. 영상물이 이 오디오물에 비해서 상대적인 사업적 성공 강도가 이렇게 강한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은 좀 일부러라도 이 고령화 추세나 이런 것도 그리고 스크린 디톡스도 좀 필요한 나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오디오에 대한 그런 투자가 오디오 사업들도 잘 돼야 되고 투자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리고 제가 어떻게 그런 보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네. 오디오가 고령화 시대에는 최고의 어떤 미디어 대안으로 이제 떠오르겠지.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다 숏폼이나 뭐 이런 그거에 다 이렇게 빠져 있긴 하지만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오히려 이 시장은 미리 들어가서 선점할 필요가 있겠는데. 그게 고령화 시대에는 되게 중요한 영역인데. 그래서 그런 추세 때문에 우리나라도 또 선진국으로 될수록 오디오북 소비가 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사업자들도 뛰어들었고 들었었고 그리고 글로벌 플레이어도 우리나라에 진출했었어요. 저 스토리텔이라고 그 스웨덴의 회사인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다 실패했어요. 워낙 우리는 영상에 대한 이 소구가 강한 나라니까. 지하철 한번 타보세요. 그렇지. 다들 뭔가 보고 있지. 가만히 이렇게 눈 감고 앉아서 뭔가 듣는 사람은 없어. 젊은 친구들은 해외나 우리나라나 비슷합니다. 하지만 연세든 분들은 굉장히 달라요. 해외는 책을 읽든가 선진국 기준입니다. 뭘 듣든가 하는데 우리는 극우 유튜버를 보고 있어요. 갑자기 우울해진다. 그게 그거는 그런 데 대한 사회가 성숙하기 전에 나이가 들어버린 거야. 그게 먼저 와버린 거야. 그래서 그거에 지금 불균형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시각 사회에서 청각 사회로의 전환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좀 유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그런. 근데 이것 또한 나는 사실은 한국이 빠른 시일 내에 고도 성장을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빠른 시일 내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해야 되고 그중 하나는 그냥 눈으로 시각적인 정보 것도 있고 그리고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다들 그러는 거는 우리가 다들 너무 바쁘게 살아.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우리는 노동 시간이 긴데 또 뭐가 기느냐? 출퇴근 시간이 긴 나라잖아요. 이 수도권 이 부동산 뭐 과열 이런 것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 기니까 사람들의 삶이 너무 피곤해서 피곤할 때는 가만히 앉아서 책을 읽는다거나 가만히 앉아서 밖에 좋은 풍경 보면서 주위의 사람도 둘러보면서 듣는 게 좋잖아요. 왜 거기에 의지력이 부족한 거야. 의지력이 부족한 거야. 아 이게 사실 시간이 좀 오래됐는데 제가 딱 한마디만 드릴게요. 말씀하십시오. 저는 자동차 최근 제가 이제 주로 청각매체 쪽에 일을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요즘 크게 변하고 있잖아요. 자동차 요즘 새로 차를 타보시면 안에 스크린이 점점 넓어지고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그런 뭐 CES나 무슨 모토쇼 같은 데 가보면 그런 데 나오는 컨셉카들은 아예 스크린을 저 앞에 유리창이나 위에 눈을 둘 수 있는 곳, 뭐 천장이나 다 그냥 앞좌석 있는 거지. 뒷좌석에 탄 사람은 앞사람 뒤에 그 의자 보잖아요. 거기까지도 디스플레이를 깔아요. 와. 그렇게 하면서 기대를 한다고요. 이 자동차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나 미디어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차에서 물리적으로 스크린의 면적이 늘어나고 차도 결국은 자율주행을 향해 가고 있으니 그 큰 이동 시간을 긴 이동 시간을 다시 뭔가를 보는 미디어를 밀어 넣어 가지고 소비를 시켜야겠다. 거기서 돈이 나올 거야. 근데 그 미디어 업계에서 자동차 연구를 가장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인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되게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안 좋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뭐 좀 그 경쟁 매체가 그렇게 돼서 그런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행위를 통해서 돈을 벌겠다는 저는 길티 비즈니스로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맞아. 시각이 자꾸 흐트러지거든. 안 그래도 스크린에 중독되고 디톡스가 필요한 인류에게 그 시간마저 밖에 자동차라는 게 빨리 이동하면서 얼마나 짧은 시간에 많은 거를 이렇게 자연을 밖을 접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렇지. 그 시간마저 뺏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리고 오디오를 들으면서 조금씩 이렇게 차분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걸 갖다가 시각을 차분하게 생각하고 들여다보고 그럴 시간에 그것까지 좀 뺏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런 업계에서 만날 때마다 너희들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실제로 너희들 그거 돈도 안 된다. 사람들 잔다. 눈도 아파 잔다. 그러지 마라. 라고 설득을 하는데 그 오디오를 좀 더 발전을 시키자라고 설득을 하는데 잘 먹히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저희 예전에 이제 MBC에서 일을 할 때 저는 송출실에 쫓겨가서 일할 때 송출실에서 DMB 송출도 하거든요. 네네. 기억나요? DMB TV라는 게 있었어. 지금도 있어요? 사람들이 없어진 줄 물론 알지만. 근데 사람들이 다들 지금 이제 유튜브 보고 뭐 이러니까 굳이 그걸 할 이유가 없는데 나는 근데 DMB TV가 나오고 한참 했을 때 되게 가슴 아픈 사고가 뭐냐면은 네네. 지방에서 왜 사이클리스트들 자전거 이 선수들이 훈련하다가 뒤에서 어떤 트럭 아저씨가 DMB TV를 보면서 운전하다가 와서 그냥 자전거 선수들을 그냥 그래서 밀어버린 일이 있었죠. 나는 그 사건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 아니 도대체 TV는 집에서 보면 되지 왜 운전하면서 TV를 보냐고. 그런 기술이 왜 나와야 되냐고. 근데 방송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광고를 팔 수 있는 어떤 뭔가 시간이 생기면 그걸 밀어넣는단 말이에요. 이게 자동차 안에 비디오 디스플레이가 늘어나는 거. 근데 나는 이거 있잖아요. 어쩔 수 없어. 인간의 욕망은 더 크게, 더 많이, 더 빠르게 이걸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도도한 흐름인데. 제가 거기다가 흐름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각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시죠. 그럭저럭
그럭저럭 아까 즐거운 괜찮은 그럭저럭 괜찮은 그러니까 주말을, 완벽한 그 결정은 없지만 주말을 그럭저럭 괜찮은 주말을 한번 보내보아요. 그거 영어로 인사로 끝인사로 하면 뭐라고 해야 돼? 뭐 그러니까 뭐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뭐 해피 할러데이. 보통은 have a nice day인데. 뭐 이거 뭐라 그래요? 그럭저럭. 네. 그러게. 그럭저럭은 뭐라 그래야 되나? 하나 나중에 만들어 보세요. 아니야. 근데 그거를 영어로 말하긴 애매해. 왜냐면 네. have a so-so day는 이상하잖아. 그냥 우리 말로 하면 이 맛이 사는데 네. 영어로는 몰라. 내가 영어로 그까지는 그런 단어까지는 안 써서 그럴 수 있어. 네. 하여튼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우리 그럼 다음 주 뵙겠습니다.